세수입이 과연 얼마나 거칠까? 거치는 게 100인데 쓰는 게 120이다 그러면은 덜 써도 그러니까 적자인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세수가 좀 많이 부진하거든요. 지금 6월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낸다라는 체감이 저도 있는데 많이 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굉장히 부족한 나라 전체로 보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작년에 거쳤던 것만큼 동일한 금액이 거친다고 해도 약 세수가 44조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좀 이 세수 부족한 걸 보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조금 요것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KB증권 리서치센터 임재균 연구위원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일어나서 KB증권 고맙습니다. 임재균입니다. 네. 자, 오늘 이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어서 네네네. 지난주에는 피치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네. 그리고 간밤에는 은행권 네, 이슈들 모리스. 네. 역시 신용등급 네, 이슈입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8월 들어서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미국 등급 하향 조정이 된 게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날 아침에 외부 일정을 가다가 네. 기사를 보고서는 그런 표정을 지으셨어요? 네. 네, 저희는 뭐가 하나 터지면 이제 일이 막 쏟아지니까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스케줄들이 정해져 네. 있는데 새로 하나가 그냥 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일이 부담이 되니까는 좀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직장인으로서도 좀 힘드셨던. 직장인으로서 어쨌든 간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빠르게 이해합니다. 분석을 네. 해야 되다 보니까는 조금 고민도 많았었는데 네. 결국에는 등급 하향 조정이 된 이유를 조금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은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피치가 네. 의회의 분열, 그 다음에 재정적자 확대. 그 다음에 트리플 A, 그러니까 가장 높은 등급의 국가가 이제 받는 신용 등급이 트리플 A라고 하는데 트리플 A를 받는 국가들 대비해서 미국의 이제 GDP 대비 정부 부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중기 재정 과제에 이렇게 4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4가지를 잘 보면은 결국에 다 재정 건전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미국이 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 정책들을 지원을 했고 그러면서 미국의 정부 부채가 100%를 빠르게 넘어간 상황이고 지금 120%까지 증가한 상황인 건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봤더니 공화당은 계속 감세를 하자고 하고 민주당은 돈을 쓰자. 이러다 보니까는 이거 GDP 대비 정부 부채가 이렇게 높아져 있는데 120%까지 과연 이게 떨어질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등급 하향 조정도 주목을 했지만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한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 등급이 하향 조정이 되고 나서 금리 움직임을 좀 보시면은 2011년 네. 2011년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공교롭게도 8월 초. S&P. 네, 맞습니다. 네. 8월 4일. 그러니까 네.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8월 2일에 등급 강등됐으니까 거의 이제 그러네요. 네, 날짜가. 12년 만. 네. 네. 12년 만에 강등을 된 건데 그때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네. 금리, 주가 다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끝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은 금리 주가는 하락을 하는 반면에 금리는 상승을 한 점이 결국에는 이번에 시장에서 무엇을 주목을 했냐라고 보면은 등급 하향 조정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등급의 하향 조정의 원인, 그 재정 건전성에 조금 더 주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 국채 금리가 굉장히 네, 맞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 엄청 변동을 했습니다. 네, 엄청나게 변동을 했고 그 이유가 결국에는 지금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채권 시장에서 딱 보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통화 정책, 연준이 금리 인상해, 얼마나 해, 그래서 언제 끝나, 언제 금리 인하를 해, 딱 요것만 바라봤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통화 정책이 끝나가다 보니까는 이제 통화 정책 연준이 한 번 더 저희는 동결을 바라보고 있지만은 시장도 마찬가지고 연준이 한 번 더 인상을 해도 그게 끝이겠지. 그러고 나면은 올해는 동결을 하더라도 내년에 인하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미리 이제 금리가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시장도 결국엔 금융시장 선반영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재정 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그랬다가 이제 딱 등급 강등이 되고 나서 그 원을 봤더니 재정. 이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채권에서 통화 정책도 봤지만은 재정 결국에는 이제 국채 미국 정부가 국채를 얼마나 찍어내느냐 이 공급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 쪽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금리가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재정 정책에 따라서 금리가 상승한 영향은 뭐 금리 레벨 자체가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은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단기보다는 장기물의 금리가 더 가파르게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 이유가 결국에는 채권 시장 입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 금리 상승 요인이 통화 정책이 아니라 재정 정책에 따른 영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등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네네. 그 강등한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하고 시장도 거기에 주목을 해서 네, 장기 맞습니다. 국채 금리가 네. 그렇게 변동성이 커졌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어져 갈 수가 있겠네요. 간밤에 그 미국 은행권에 대한 또 강등 이슈는 사실 뭐 미국의 신용 등급 자체가 강등된 거랑 약간 뭐 결이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약한 고리,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들이 하나씩 뭔가 붉어진다는 의미에서는 궤를 같이 한다고도 네, 볼 맞습니다. 수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엔 이제 3월달 SVB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고 네. 나서 그 계속해서 이제 뭐 상업용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그렇죠. 인해서 미국의 지방은행들에 대한 문제가 좀 제기가 됐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좀 이제 많이 뉴스가 들어갔죠. 네. 뉴스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걱정거리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러면서 낙관론이 상당히 많이 네. 퍼져 있던. 네. 그리고 실제로 네. 경기자 지표를 봤더니 SVB 파산하고 나서 경기 침체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표가 왜 이렇게 좋지? 네.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뭐 월가라든가 이제 뭐 국내도 마찬가지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전망이 이제 많이 축소가 되고 연준에서도 경기 연착륙할 수 있다, 경기 침체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은행 문제들도 많이 이제 감소가 된 상황인 건데 이 무디스 등급 하향으로 인해서 조금 다시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문제가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뭐 연준이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인상을 하면서 채권 가격이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보유한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해서 이제 이게 유동성 경색이 왔던 문제거든요. 지금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인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최근에 금리가 다시 상승을 했는데 이러면은 지방은행 입장에서는 뭐 보유한 채권에 손실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 플러스 지방은행들 입장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뭐 대출이 이제 뭐 부동산, 뭐 상업용 이런 쪽으로 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이제 빚을 빌린 사람들이 그렇죠. 못 갚을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네. 연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그런 것도 다시 조금 우려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연체 말씀드리셨는데 개인도 신용카드 이용이라든지 네네네. 뭐 그게 조 달러 네네네.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우려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이 우려가 하나가 제기가 되면 다른 우려들도 좀 크게 감도 있는 거고 이게 바로 센티겠죠. 그죠. 아무래도 네. 어쩔 수 없죠. 그게 네. 이제 뭐 시장이 낙관을 하고 있다가 네. 걱정거리가 이제 생각지도 못한 게 빵 하나 터지면은 그때 가서 이제 오만 가지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뭐 좋을 때는 주식 투자했을 때 좋을 때는 하염없이 막 오르겠지. 지금 못 사면 내가 손실 보는 것 같아 이러는데 또 하락을 하면은 이거 언제까지 하락하지? 이거 괜히 떨어지는 거 잡았다가 피 흘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센티에 좀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어렵죠. 네, 뭐 네. 투자는 그래서 저도 조금 제 전공은 아니지만은 심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 이제 결국 심리 영역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심리 싸움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경제 얘기를 하면서 심리 얘기까지 가니까 정말 기분이 좋은데 경제 쪽으로 이제 네네. 다시 좀 들어가서 네네. 지난번에 위원님 출연하셨을 때 한 2개월 됐다고 제가 네네. 기억을 하는데 그때 맞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미국은 내년 1분기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내년 2분기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생각은 변함 없으신 겁니까? 한국은 네. 2분기가 동일한데요. 2분기. 미국은 좀 변하셨어요. 미국은 원래 저희가 1분기로 생각을 했는데 지표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좋게 나보다 보니까는 1분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2분기 생각을 하고 약간 있고요. 딜레이 됐네요. 네, 네. 딜레이 되고 있고 좀 한국도 아직까지는 2분기 전망은 하고는 있는데 이게 뭐 전망이다 보니까는 앞당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뒤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다 쪽에서 존재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뒤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특징적인 게 제가 이제 2달 전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2분기 인하 전망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 혼자만 2분기 전망이었거든요. 2분기라는 거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 네네네, 우리나라 2분기 전망을 네네네. 했을 때 국내에서 이제 똑같이 저랑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 전망을 할 때 보통 대부분 연내 4분기 혹은 내년 1분기 전망을 하고 저 혼자만 2분기였던데 지금 보니까 이제 많이 다 조금 이렇게 다 밀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사실 미국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미국이 아무래도 금리 인하 시점이 자꾸 밀리다 보니까 뒤로 이제 이렇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보다 조금 앞서서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 결국에는 한미 기준금리 그 차에 따른 환율 시장 영향 때문에 조금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점들이 자꾸 이제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시점을 뒤로 밀리게 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경제가 뭐 버틸 수 있겠다. 뭐 상반기에는 경기가 안 좋은 거는 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하반기 이제 앞으로 다가올 뭐 이제 하반기 그다음 내년까지 봤을 때 경기가 실제로 안 좋을까? 금리 인하를 할 만큼 그랬을 때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뭐 그 2개월 전에 아직도 그 생각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최근에 지표, 그러니까 개인 소비라던가 개인 소비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보고서를 이제 분석을 했지만은 한국 가계도 초과 저축이 상당히 있다. 뭐 100조에서 130조 가량 정도로 이제 초과 저축이 존재하다 보니까는 이것들이 계속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하반기에 좀 점점 그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도체 시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반기 경기도 생각보다 그렇게 막 저희가 엄청나게 걱정하는 만큼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방금 언급해주신 그 한국은행에서 나온 보고서, 그러니까 그 초과저축, 우리나라 초과저축이 네네네. 상당히 있는 네네네. 편이다라는 보고서가 약간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값을 좀 부추길 수 있다. 네네네. 뭐 이런 뭐 그런 약간 것도 걱정? 있고, 네. 뭐 아무래도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뭐 서울 중심으로 그러게요. 해서 좀 약간 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가계 부채가 다시 증가를 하다 보니까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뷰하고는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미국이든 우리든 1분기는 아니고 네네네. 2분기 이후부터 네, 인하 시점이 맞습니다.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좋습니다. 초반에 금리 인상 시기에 한미 금리 차로 한 1% 정도 네네네. 가능하다, 버틸 수 있다 했는데 네네네. 그게 2배가 됐으니까 네.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뭐 지금 당장이야 금리 인상 사이클은 사실 크게 상관없다라고 네.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연준이 추가로 한 번을 더 하더라도 뭐 이제 작년과 달리 작년에는 연준이 굉장히 빠르게 하고 끝도 안 보이는데 이제는 끝은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인하할 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먼저 인하를 했는데 연준이 생각보다 자꾸 이게 시점이 밀리게 되면은, 그리고 실제로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더 높이 올라가고 이 동결 기간도 더 길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분명히 조금 하는 입장에서 환율 시장에 영향을 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고서 내용 좀 다시 돌아가 봐서 8월 말에 발표된 2024년도 예산안 이 네. 부분 좀 체크 포인트가 있다고 하시네요. 결국에는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채권 시장의 관심이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좀 약간 이동을 했습니다. 미국의 신용금 강등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쨌든 금리 인상이 미국의 막바지 시기이기 네네. 때문에 한 번 더 올리느냐, 네. 많으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것보다는 그죠. 재정 쪽으로 그죠. 확실히 관심이 옮겨가고 네, 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미국의 이제 신용금 강등으로 재정으로 이동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8월 말에, 이번 달 말이죠. 이번 달 말에 내년 예산안 발표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정부에서 일단 내년 예산, 그러니까 지출이죠. 지출 규모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는 지금 3%대 증가율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세수입이 과연 얼마나 거칠까? 세수율. 네, 네. 결국에는 이게 지출도 중요한데 네. 거치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국가 입장에서. 왜? 결국에는 거치는 게 100인데 쓰는 게 120이다 그러면은 덜 써도 그러니까 적자인 거고, 정부 입장에서는 한 80을 써도 더 많이 거치면은 사실은 흑자를 보이는 건데, 덜 쓰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긴 한데, 과연 세수입을 어떻게 추적을 하고 있느냐 또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국채 발행 계획, 그러니까 올해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올해 국채 발행 계획은 총 한 약 168조 원 네.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순증, 그러니까 이제 빚을, 그러니까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갚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늘어나는 게 61조 원 정도 증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연 내년에 이 국채 발행이 얼마큼 나오느냐, 그리고 순수하게 증가하는 채권 발행 규모가 얼마큼 되느냐가 조금 시장의 관심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뭐 8월 말에 발표된 내년 예산안과 더불어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당장 올해 하반기에 지금 세수가 좀 많이 부진하거든요. 올해 지금 6월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세금을 많이 낸다라는 체감이 저도 있는데 많이 내고 있는데 네. 많이 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굉장히 부족한, 나라 전체로 보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고, 이게 이제 진도율이라고 해서 이제 매월 뭐 이제 연말까지 봤을 때 100%라고 보면은 6월까지 되면은 이제 대충 50%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평균을 보면 한 56%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 차트 보시면 이제 요 그림 7번이 이제 네. 세수율의 월별 진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회색 막대, 회색 그래프가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진도율 범위, 그리고 요 점선, 가운데 있는 점선이 요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맨 밑에 있는 요 지금 진한 남색 그래프가 이제 올해입니다. 그냥 바닥에 붙어 있죠, 각 진도율에. 그러네요. 그만큼 진도율이 굉장히 부진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작년에 거쳤던 것만큼 동일한 금액이 거친다고 해도 약 세수가 44조 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국채 발행을 통해서 좀 이 세수 부족한 걸 보완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조금 요것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세수가 확실히 지금 현재로서도 좀 부족한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그걸 국채 발행으로 네. 메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네네. 이 부분을 좀 맞습니다. 주목해 봐야 된다. 요거 발표는 언제 되는데요? 8월 말에 이게 요거까지 지금 나옵니까? 그건 8월 말에 아니잖아요. 발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그 이후에 발표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부에서는 이제 좀 긍정적인 게, 뭐 저희가 앞에서 44조 원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이거 44조를 다 발행한다라고 계속 언급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좀 돈을 덜 쓰겠다. 원래 이제 뭐 우리가 뭐 이만큼 쓰기로 했는데 이거보다 좀 줄일게라고 발언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줄이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들이 있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뭐 44조 원이 다 발행되진 않더라도 일부는 더 하반기에 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볼게요. 최근에 국내 시장에서 개인들의 장기 국채 매수세가 좀 한풀 꺾였다. 네, 이런 네, 네. 기록들이 있습니다. 최근 상황이 어떻습니까? 뭐 데이터 말고 좀 체감으로 말씀드리면은, 체감으로, 좋아요. 네. 저희도 이제 지점이 전국에 지점이 있다 보니까는 각 지점에서 연락들이 옵니다. 근데 이제 불과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많았죠. 요즘에 많이 전화가 없어졌더라고요. 휴가철이라 그런 건 아니고. 뭐 휴가철일 수도 있겠지만은 시장의 영향. 네. 시장에서 봤을 때 좀 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그만큼 조금 뭐랄까요, 관심이 많이 감소가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는 계속 하락하겠지. 그럼 내가 채권 가격이 올라서 수익률이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상승을 하면서 손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는 조금 감소가 된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좀 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개인 투자자 일평균입니다. 하루 평균 국채 순매수가 565억 5천만 원 정도 뭐 이렇게 집계가 됐다고 하는데, 요거는 그 한 달 전에 비해서 거의 한 20% 늘어났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만기가 긴 것들, 20년 초과, 뭐 30년 이하 이런 것들은 한 30%가 줄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들이 좀 시장 네. 상황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싶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는 네. 약간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센티가 손상을 받고, 네. 좀 이제는 이 채권 투자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채권 투자에 대한 좀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는 2달 전에도 계속 조금 지금 굳이 따라 살 필요는 없다. 굳이 지금 금리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고금리가 다 기준금리 밑으로 내려가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올라가면 사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고, 오히려 저희는 이제 좀 연락이 오면은 조금 이제 슬슬 이제 매수를 했던 상황으로 저희는 보고 있다. 최근이요? 네네네. 왜요? 원래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매매법인데,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달리는 말은 내리고 떨어지는 칼날은 이제 피 흘리면서 잡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세상에. 네. 저는 그래서 파라블 들어왔을 때 사는 게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사야지 조금 약간 뭐랄까요, 채권 시장 센티로만 봤을 때 통화 정책 끝났네. 근데 재정 정책 때문에 걱정이 다시 많아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재정 정책도 잘 보면은 사실은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사실은 미국 정부가 등급 하향 조정된 이유가 재정 정책인데, 이 재정 정책도 잘 보면은 이미 6월 달이죠. 6월 달에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됐을 때부터 증가하는 거는 다 이미 알려져 있던 사실이에요. 다만 통화 정책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는 이쪽에 대해서 사실 이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게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상반기 내내 하반기에 채권 발행 나올 수 있다. 세수 부족해서 국채 발행의 생각도 나올 수 있다. 내년 예산은 어떻게 나올까? 이거에 대해서도 나왔던 사실인 거고, 근데 이게 다 통화 정책 때문에 관심을 못 받다가 이게 한 번에 다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상당히 한 번에 다 반영이 되면서 금리가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 말 내년 봤을 때 분명한 거는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나갑니다. 그렇죠.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나가고, 경기는 아직까지 굉장히 버티고 있지만은 이게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 될수록 경기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지방은행들의 네. 등급 하향 조정도 결국에는 이 경기에 대한 부담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금리는 안전자 선순으로라던가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저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오히려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정도면 이게 지금 이슈들이 미국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 이슈들이 하나 둘 중요한 것들이 이렇게 네네네. 터지고 있는데 8월에 FOMC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9월에 있는데 대신에 8월 말에는 잭슨홀 잭슨홀, 미팅이 네.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작년과 같이 좀 움직일 가능성? 위든 아래든 있겠습니까? 잭슨홀 이번 네. 주제가 네. 이제 세계 경제 구조의 변화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나오는 말들이 미국의 중립금리가 조금 올라갔을 수 있다. 중립금리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지 않으면서 경기가 이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2% 인플레이션이 2%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경기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하는데요. 그럼 그 중립금리는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높을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죠. 그래서 그래야 보통 이제 네. 미국에서 중립금리라고 거론이 되는 게 2.5%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5.5%니까는 300bp 네. 정도가 내려갈 수 있는 룸이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세계 경제 구조의 변화, 그 통화정책 잭슨홀의 주제가 세계 경제 구조의 변화인 거고, 그리고 중립금리가 최근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말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잭슨홀에서 연준이 이 중립금리 2.5인 중립금리를 좀 올릴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금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미국이든 한국이든 중립금리까지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2.5% 정도 레벨까지. 근데 이게 중립금리가 올라간다. 예를 들면 3%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끝이 2.5에서 3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중립금리도 너무 높은 네, 거죠. 높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3%면은 이제 기존에는 미국의 기준으로 5.5에서 2.5, 그럼 300bp를 내리게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2.5에서 3%까지, 그러니까 250bp 인하가 내려가는 거죠. 인하폭이 줄어들겠죠, 50bp가. 그럼 사실 채권 시장 입장에서도 50bp,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기준금리 폭만큼 덜 내려가는 것만큼 좀 내려갈 수 있는 폭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조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하가 아직 좀 멀었다고 본다면 중립금리 논의가 아직 활발하기엔 좀 이르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뉴욕 윌리엄스 총재 이제 네네. 연준 내에서도 3인자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중립금리에 대해서 조금 많이 언급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누가 먼저 이제 딱 언급을 하기 시작을 하고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이것들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2020년 8월에도 그랬지만은 8월 잭슨홀 들어왔지만은 잭슨홀 때마다 연준들이 약간 이렇게 한 방씩 빵빵 터트리는 주제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희가 기억하는 게 2020년 8월 그때 이제 연준이 제시한 게 평균 물가 목표제. 지금은 이제 2% 달성을 하겠다는데
그전에는 2% 달성을 하겠다 했는데 2020년 8월 달에 발표를 하면서 평균적으로 물가가 2% 상승하는 거를 목표로 잡겠다. 라고 이제 언급을 공식적으로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공포가 조금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직은 뭐 아주 활발한 논의는 아니지만 중립금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대응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좋은 얘기 감사드리고요. KB증권 리서치센터 임재균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